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베이징 대학교의 한 저명한 교수가 갑자기 20년간의 학문적 신념을 모두 부정하는 폭탄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200명의 학생들 앞에서 제가 20년간 여러분에게 거짓을 가르쳤습니다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이 교수는 그동안 한국을 미국의 속국, 문화적 열등감이 심한 나라라고 비판해온 대표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한국학연구센터까지 만들겠다고 나선 거예요. 동료 교수들은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니냐며 우려를 표했지만 그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권위 있는 학자의 마음을 송두리째 바꿔놓은 건 무엇이었을까요? 모든 것은 베를린 공항에서 시작됐습니다. 중국 여권 위조 의혹으로 별실 조사까지 받으며 굴욕을 당한 그 순간부터 말이죠. 그리고 독일 교수가 한국은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극찬하는 모습을 목격하면서 그의 세계관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진짜 충격은 한국에 직접 와서 받았습니다. 폭염 속에서도 질서정연한 시민들, 베이징대보다 앞선 연구시설, 그리고 상상도 못한 일들의 연속이었거든요. 지금부터 한 중국 교수의 놀라운 각성 스토리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장외이민입니다. 베이징 대학교 국제정치학과에서 20년간 동아시아 정치를 연구해왔죠. 솔직히 말하면 그동안 한국에 대해서는 별로 좋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미국의 속국이고 문화적 열등감이 심한 나라라고 봤거든요. 그런데 올해 7월 베를린 훔볼트 대학교 국제학술회의에 참석하면서 제 생각이 완전히 뒤바뀌는 경험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베를린 공항에서 충격적인 일이 벌어졌어요. 프랑크푸르트를 거쳐 베를린에 도착했는데 입국 심사에서 문제가 생겼습니다. 심사관이 제 중국 여권을 봤더니 뭔가 의심스럽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잠깐 기다리세요. 다른 심사관을 불러서 함께 여권을 살펴보더라고요. 두 명이서 한참 동안 뭔가를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 문제가 뭔가요? 저는 영어로 물어봤어요. 최근 중국 여권 위조 사건이 많아서 확인 중입니다. 저는 베이징 대학교 교수입니다. 초청장도 있어요. 초청장을 보여드렸지만 여전히 의심스러워 하더라고요. 별실에서 추가 확인 절차를 거쳐야겠습니다. 결국 별실로 끌려가서 30분 넘게 조사를 받았어요. 가방을 다 뒤지고 휴대폰도 확인하고 심지어 베이징 대학교에 전화까지 해서 제가 정말 교수인지 확인하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요즘 중국 여권 관련 문제가 많아서요. 그제서야 입국을 허가해줬습니다. 저는 중국에서는 존경받는 교수입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냥 의심받는 중국인일 뿐이었어요. 기분이 정말 착잡했습니다. 공항에서 나오면서 다른 아시아인들을 유심히 봤어요. 한국인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아무 문제 없이 통과하고 있더라고요. 같은 아시아인인데 이렇게 대우가 다를 수가 있나 싶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학회 준비를 하면서도 계속 그 일이 생각났어요. 혹시 중국의 국제적 위상에 문제가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의문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개회식에서 더 큰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유명한 정치학자 하일리히 교수가 기조 연설을 하고 있었어요. 21세기 아시아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나라는 한국입니다. 그들은 아시아의 독일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독일 교수가 한국을 독일에 비유한다고요? 한국은 분단국가에서 민주주의를 완성했고 전쟁에 패허해서 경제대국이 됐습니다. 이는 독일과 매우 유사한 경험이죠. 휴식 시간에 하일리히 교수에게 다가가서 물어봤습니다. 교수님, 한국을 그렇게 높게 평가하시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물론이죠. 제가 작년에 서울대에서 6개월간 연구했는데 정말 놀라웠거든요. 어떤 점이 놀라우셨나요? 연구 환경도 그렇고 학생들의 수준도 그렇고 특히 창의성과 국제적 감각이 뛰어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오늘 공항에서 중국 여권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는데요. 하일리히 교수가 미안한 표정을 지었어요. 아, 그러셨군요. 요즘 그런 일이 종종 있어요. 하지만 한국 여권은 완전히 다르죠. 어떻게 다른가요? 한국 여권은 세계에서 가장 신뢰받는 여권 중 하나예요. 거의 모든 나라를 무비자로 갈 수 있거든요. 저는 또 한 번 충격받았습니다. 같은 아시아 국가인데 이렇게 차이가 날 수가 있나요? 학회가 끝나고 베를린 시내를 둘러보는데 곳곳에서 한국 문화를 만날 수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플라츠 근처 삼성 매장에는 독일 젊은이들이 줄을 서 있더라고요.
한 독일 청년에게 물어봤어요. 왜 삼성 제품을 사려고 하세요? 한국 기술이 최고잖아요. 디자인도 멋있고. 한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멋진 나라예요. 음악도 좋고 드라마도 재밌고 기술도 앞서가고. 그날 저녁 호텔 근처 카페에서도 놀라운 광경을 봤습니다. BTS 포스터가 벽면 가득 붙어 있고 독일 대학생들이 한국어 공부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한국어 공부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한 여학생이 대답했습니다. 한국 대학교로 교환학생 가려고요. 서울대학교요. 왜 한국 대학교를 선택하셨어요? 요즘 한국 대학들이 정말 좋다고 들었거든요. 특히 IT나 공학 분야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정말 당황했습니다. 독일 학생이 한국 대학교에 가고 싶어 한다니요. 다른 학생도 끼어들었어요. 저도 내년에 연세대학교 가려고 준비 중이에요. 한국의 창업 문화를 배우고 싶거든요. 창업 문화요? 네, 한국 20대들이 만드는 스타트업들이 정말 혁신적이래요. 그날 밤 호텔에서 잠이 안 왔습니다. 공항에서 중국 여권 때문에 겪은 굴욕과 독일에서 본 한국의 위상이 너무 대조적이었거든요. 20년간 제가 알고 있던 한국과 독일에서 본 한국이 완전히 달랐어요. 혹시 제가 한국에 대해 잘못 알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학자로서 진실을 확인해 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직접 가서 보지 않고는 더 이상 한국에 대해 함부로 말할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베를린에서의 3일이 제 20년 학문 인생을 흔들어 놓았어요. 과연 진짜 한국은 어떤 모습일까요? 베를린에서 돌아온 후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정말 한국에 가서 직접 확인해 봐야 할까요? 마침 서울대학교에서 여름 학술 세미나 초청장이 왔어요. 운명처럼 느껴졌습니다. 7월 25일 베이징을 출발해서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한국의 무더위를 실감했습니다. 38도가 넘는 폭염이었거든요. 그런데 첫 번째 놀라움은 공항 내부였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공항 안이 시원하더라고요. 에어컨이 좋은 건 당연하지만 뭔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입국 심사를 마치고 공항 철도를 타러 가는데 통로 곳곳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더라고요. 안내 직원에게 물어봤어요. 이 바람은 뭔가요? 쿨링 시스템이에요. 여름철 승객들 편의를 위해서 설치한 거죠. 이런 시설이 공항 전체에 있나요? 네, 특히 야외 통로나 환승 구간에는 다 설치되어 있어요. 정말 세심한 배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베이징 공항에서는 본 적이 없는 시설이었거든요. 공항철도에 올라타니 더 놀라웠어요. 좌석에 앉자마자 등 뒤에서 시원한 바람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도 쿨링 시스템인가요? 옆에 앉은 한국인이 웃으며 대답해 주더라고요. 네, 바람 시트라고 해요. 여름철에는 이런 기능이 작동해요. 정말 신기하네요. 요즘 지하철이나 버스에도 다 있어요. 폭염 대비책이죠. 창밖으로 보니 서울 시내 곳곳에서 공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 공사는 뭔가요? 쿨링로드 공사예요. 도로 온도를 낮춰주는 특수 포장재를 깔고 있거든요. 도로 온도를 낮춘다고요? 네, 여름철 폭염 때 도심 온도를 2-3도 낮춰준다고 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도로까지 폭염에 대비한다니요. 서울역에 도착해서 지하 상가로 내려갔는데 또 다른 광경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천장에서 시원한 물 한 개가 분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도 쿨링 시스템인가요? 역 직원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쿨링 포그라고 해요. 미세한 물방울을 뿌려서 주변 온도를 낮춰주는 거죠. 언제부터 이런 시설들이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은 거의 모든 지하철역에 설치되어 있어요. 지하철 플랫폼에서 기다리면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이렇게 더운 날씨인데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짜증내거나 불평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지하철이 들어오니 문 앞에서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비켜서는 모습도 인상적이었어요. 내리는 사람을 먼저 기다려주는 거였습니다. 지하철 안에 들어가서도 놀랐어요. 에어컨이 강하게 나오는데도 자리를 양보하고 큰 소리로 통화하는 사람도 없었거든요. 한 할머니가 타시자 젊은 사람이 바로 자리를 양보해드리더라고요.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고맙습니다, 젊은이. 이런 자연스러운 배려가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호텔에 도착해서 그날 경험을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폭염 대비 하나만 봐도 이렇게 체계적이고 세심하다니.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이 정도로 신경 쓰는 나라가 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베이징에서는 여름철에 이런 배려를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첫날부터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흔들리기 시작했어요. 둘째 날, 대전에 있는 KAIST를 방문하기로 했습니다. 한국의 과학기술 수준을 직접 확인해보고 싶었거든요. KTX를 타고 가는 길에도 계속 놀라는 일들이 있었어요. 기차역에서부터 쿨링포그가 분사되고 있었고, KTX 내부도 정말 시원했습니다. 중국의 고속철도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더라고요. KAIST에 도착해서 첫 번째로 간 곳이 AI 연구소였습니다. 김 교수님이 직접 안내해 주셨어요. 교수님, 이 연구소는 언제 설립됐나요? 3년 전에 새로 지었습니다. 최신 장비들로 구성되어 있어요. 연구소에 들어서자마자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베이징대 연구소보다 훨씬 첨단 장비들이 가득했거든요. 이 장비들은 어디서 들여온 건가요? 일부는 수입이고 일부는 우리가 직접 개발한 거예요. 직접 개발하셨다고요? 네, 여기 보시는 양자 컴퓨터 프로토타입도 저희가 만든 겁니다. 정말 놀라웠어요. 양자 컴퓨터를 직접 개발한다니요. 그때 20대 초반으로 보이는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실험 결과 나왔어요. 아, 그래. 장 교수님께 소개해드릴게. 이 학생이 우리 연구소의 에이스예요. 저는 그 학생과 대화를 나눠봤어요. 몇 학년이세요? 4학년입니다. 어떤 연구를 하고 있나요? 자율주행 로봇 개발하고 있어요. 작년에 특허도 2개 냈고요. 특허를 냈다고요? 네, 그리고 이걸로 스타트업도 창업했어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학부생이 특허를 내고 창업까지 한다니요. 어떤 스타트업인가요? 의료용 로봇 개발하는 회사예요.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도 받았고요. 김 교수님이 자랑스럽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우리 학생들은 졸업 전에 창업하는 경우가 많아요. 학교에서도 적극 지원하고 있거든요. 베이징대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한국은 창업 생태계가 잘 발달되어 있어서요. 오후에는 다른 연구실들도 둘러봤습니다. 어느 연구실을 가도 마찬가지였어요. 최신 장비, 우수한 학생들, 활발한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놀란 건 국제화 수준이었어요. 외국인 교수 비율이 어느 정도 되나요? 30% 정도 됩니다. 미국, 유럽에서 온 교수님들이 많아요. 학생들도 외국인이 많나요? 네, 전체의 25% 정도가 외국인 학생들이에요. 연구실에서 만난 한 독일인 교수와 대화를 나눠봤어요. 한국에서 연구하시는 이유가 뭔가요? 연구 환경이 정말 좋거든요. 정부 지원도 많고 학생들 수준도 높고. 독일과 비교하면 어떤가요? 전혀 뒤지지 않아요. 오히려 일부 분야는 더 앞서가는 것 같아요. 저녁에 학생들과 함께 식사를 하면서도 놀라는 일이 계속됐어요. 교수님, 저희 연구 결과가 네이처에 게재될 예정이에요. 한 대학원생이 말했습니다. 네이처예요? 네, 심사 과정을 거의 다 통과했어요. 정말 대단하네요. 저희 연구실에서는 매년 몇 편씩 나와요. 교수님께서 국제적 수준의 연구를 요구하시거든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계속 생각했어요. KAIST 하루 방문만으로도 제 편견이 완전히 깨졌습니다. 연구시설, 학생 수준, 국제화 정도 모든 면에서 베이징대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창업 문화나 실용적 연구 면에서는 훨씬 앞서가는 느낌이었습니다. 20년간 제가 무엇을 놓치고 있었던 걸까요? 셋째 날은 서울 시내를 자세히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런 폭염 속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생활하는지 궁금했거든요. 아침 8시부터 지하철을 타고 시내 곳곳을 다녀봤어요. 강남역에서 지하철 2호선을 탔는데 정말 놀라웠습니다. 기온이 이미 35도를 넘었는데도 사람들이 질서정연하게 줄을 서고 있더라고요. 지하철이 도착하자 승객들이 자연스럽게 양쪽으로 비켜섰어요. 내리는 사람들을 먼저 기다려주는 거였습니다. 러시아워 시간인데도 아무도 밀치거나 새치기 하지 않았어요. 지하철 안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만원 지하철인데도 조용했어요. 사람들이 휴대폰을 조용히 사용하고 통화하는 사람도 거의 없었습니다. 임산부가 타자 즉시 자리를 양보해주는 모습도 봤어요. 여기 앉으세요. 20대 남성이 자연스럽게 일어나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임산부가 고개 숙여 인사하니 주변 사람들도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런 광경이 특별한 게 아니라 일상이라는 게 정말 놀라웠어요. 점심시간에 한강공원에 가봤습니다. 정말 더워서 사람이 별로 없을 줄 알았는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이 더위에 왜 나와 계세요? 조깅하고 있던 30대 남성에게 물어봤어요. 쿨링로드 때문에 생각보다 시원해요. 쿨링로드요? 네, 특수 포장재로 된 길이에요. 일반 아스팔트보다 5도 정도 시원하거든요. 정말 신기했습니다. 길을 만지니 확실히 다른 도로보다 시원하더라고요. 한강 산책로에서도 놀라운 모습들을 봤어요. 사람들이 자전거 도로와 보행자 도로를 정확히 구분해서 다니고 있었거든요. 자전거 탄 사람이 보행자와 마주치면 미리 종을 울려서 알려주고 보행자들도 자연스럽게 비켜줬어요. 죄송합니다. 괜찮아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오후에는 명동에 가봤어요. 관광지라 사람이 정말 많았는데 여기서도 질서가 잘 지켜지고 있더라고요. 길거리 음식 파는 곳에서 줄을 서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어요. 아무도 시키지 않았는데 자연스럽게 한 줄로 서 있었거든요. 항상 이렇게 줄을 서나요? 한 시민에게 물어봤어요. 당연하죠. 순서는 지켜야죠. 더위 때문에 짜증나지 않으세요? 뭘요? 다들 더운 건 마찬가지인데요. 그 태연한 모습이 정말 놀라웠습니다. 저녁 시간에 편의점에 들렀는데 또 다른 감동이 있었어요. 손님, 에어컨 쉼터 이용하세요. 점원이 말해주더라고요. 에어컨 쉼터요? 네, 더운 날씨에 잠시 쉬실 수 있게 자리 마련해뒀어요. 정말로 편의점 한쪽에 의자가 놓여 있고 시원한 음료수도 무료로 제공하고 있었어요. 이런 서비스가 언제부터 있었나요? 몇 년 전부터요. 폭염 때는 모든 편의점에서 하고 있어요. 돈을 받지 않나요? 아니에요. 사회적 배려죠. 그곳에서 잠시 쉬면서 주변을 관찰해 봤어요. 노인분들이 와서 더위를 피하고 계시는데 점원이 자연스럽게 챙겨드리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시원한 물 더 드릴까요? 고맙습니다. 이런 모습이 정말 따뜻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지하철에서도 마지막 감동이 있었어요. 한 외국인 관광객이 길을 헤매고 있는데 시민 여러 명이 나서서 도와주더라고요. 어디 가세요? 명동 가려고 하는데. 아, 여기서 내려서 4번 출구로 나가시면 돼요. 감사합니다. 이런 자발적인 도움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호텔에서 정리하면서 생각했어요. 38도 폭염 속에서도 이렇게 질서정연하고 서로 배려하는 시민들. 이런 나라가 정말 존재한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넷째 날, 연세대학교에서 정치학과 수업을 참관할 기회가 생겼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의 실력을 직접 확인해 보고 싶었거든요. 오전 10시 영어 토론 수업에 참관했어요. 교실에 들어서니 30명 정도의 학생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교수님이 저를 소개해 주시더라고요. 오늘은 베이징 대학교에서 오신 장 교수님이 함께 해주십니다. 학생들이 정중하게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오늘 토론 주제는 동아시아 경제통합입니다. 자유롭게 의견 나눠보세요. 교수님이 수업을 시작하자 한 학생이 손을 들더라고요. 교수님, 먼저 중국의 1대1로 정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궁금합니다. 정말 날카로운 질문이었어요. 저는 조심스럽게 답변했습니다. 중국의 글로벌 전략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자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일부 국가들이 부채 위험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정말 예리한 지적이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학부생이 한다고요?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걸 인정합니다. 이번엔 여학생이 손을 들었어요. 그럼 한국은 1대1로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균형을 잡으려면요? 저는 정말 놀랐습니다. 이런 복잡한 지정학적 문제를 대학생이 이렇게 정확히 파악하고 있다니요. 정말 좋은 질문이네요. 한국의 고민을 잘 이해하고 계시는군요. 그러자 한 남학생이 더 구체적으로 물어봤어요. 중국 내부에서도 1대1로에 대한 비판이 있다고 들었는데 실제로는 어떤가요? 이건 정말 민감한 질문이었어요. 중국 내부 사정을 묻는 거였거든요. 다양한 의견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학생들의 토론을 들어보니 더 놀라웠어요. 한 학생이 발표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한중일 FTA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치적 갈등 때문에 어려움이 있죠.
어떤 갈등을 말하는 거야? 다른 학생이 질문했어요. 역사 문제, 영토 분쟁, 그리고 미국의 영향력 문제까지요. 그럼 해결 방안은?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죠. 먼저 경제 분야부터 시작해서 점진적으로 확대하는 거예요. 이런 토론이 영어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베이징대 학생들보다 더 논리적이고 체계적이었어요. 한 여학생이 저에게 직접 질문했습니다. 교수님은 중국이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생각하세요? 정말 어려운 질문이었어요. 어떻게 답변해야 할까요? 개방과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개방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 학생은 정말 끈질겼어요. 경제적 개방과 함께 문화적 교류도 확대해야겠죠. 그러자 다른 학생이 또 질문했어요. 그런데 중국 내부의 보수 세력들은 어떻게 설득하실 건가요? 저는 정말 당황했습니다. 이런 질문을 학부생이 한다니요.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의 학생들과 개별적으로 대화해봤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이렇게 국제 정치를 잘 아나요? 평소에 관심이 많아서요. 뉴스도 많이 보고 외국 매체도 읽어보거든요. 한 남학생이 대답했습니다. 어떤 외국 매체를 보나요? CNN, BBC, 일본의 니혼 게이자이, 중국의 환고시보도 봐요. 중국 매체도 보시나요? 네, 중국의 시각도 이해해야 균형 잡힌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정말 놀라웠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을 가진 학생들이라니요. 다른 여학생도 말했어요. 저희는 매주 모델 UN 활동도 해요. 각 나라 대표가 되어서 토론하거든요. 모델 UN이요? 네, 실제 UN 회의를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정말 재밌어요. 어떤 역할을 맡으시나요? 저는 지난주에 중국 대표였어요. 교수님 나라 입장을 대변하려고 정말 열심히 공부했거든요. 이런 교육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점심시간에 학생들과 함께 식사하면서도 계속 대화했습니다. 한국 대학생들이 이렇게 국제 감각이 뛰어난 이유가 뭘까요? 어릴 때부터 영어 교육을 많이 받았고 인터넷으로 세계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어서인 것 같아요. 그리고 군대 갔다 온 친구들이 많아서 세상을 보는 시각이 넓어진 것도 있어요. 교환학생 프로그램도 활발하고요. 저도 내년에 베이징 대학교 가려고 해요. 베이징 대학교예요? 네, 중국어 배우고 중국 문화도 체험해보고 싶어서요. 오후에는 다른 수업도 참관해봤어요. 경제학과 수업이었는데 여기서도 비슷한 모습을 봤습니다. 학생들이 교수에게 자유롭게 질문하고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고 있었어요. 위계 질서보다는 수평적인 토론 문화가 자리 잡고 있더라고요. 교수님, 그 이론에 반대하는 학자들 의견은 어떤가요? 좋은 질문이네. 누가 찾아서 다음 시간에 발표해볼까? 여러 학생들이 손을 들었어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녁에 연세대를 떠나면서 정말 많은 생각이 들었어요. 한국 대학생들의 수준이 이렇게 높다니. 영어 실력, 논리적 사고, 국제적 감각 모든 면에서 베이징대 학생들과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운 토론 문화나 비판적 사고 면에서는 더 앞서 있는 것 같았습니다. 교수와 학생 간의 수직적 관계가 아니라 수평적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토론이 정말 인상 깊었어요. 20년간 제가 한국 교육에 대해 가지고 있던 편견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섯째 날 저녁 홍대 거리를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한국 청년들의 문화를 직접 체험해보고 싶었거든요. 오후 7시쯤 홍익대학교 근처에 도착했어요. 여전히 30도가 넘는 더위였는데도 거리가 정말 활기찼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가득했고 곳곳에서 버스킹이 이루어지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로 눈에 들어온 건 한 20대 청년이 운영하는 작은 부스였어요. 뭔가 특이한 벤치 같은 걸 전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뭐예요? 궁금해서 물어봤습니다. 쿨링 벤치예요. 태양광으로 작동하는 에어컨이 내장되어 있거든요.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제가 디자인하고 개발했어요. 여름철 야외에서 시원하게 쉴 수 있게요. 정말 놀라웠어요. 20대 청년이 이런 걸 혼자 개발했다니요. 언제부터 이런 일을 하셨어요? 대학교 2학년 때부터요. 지금은 창업해서 회사도 만들었어요. 회사요? 네, 직원이 5명 있어요. 벤처캐피털에서 투자도 받았고요. 이런 청년들이 홍대 거리 곳곳에 있었어요. 각자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창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부스에서는 20대 여성이 친환경 화장품을 만들어 파는 것도 봤어요. 이것도 직접 만드신 건가요? 네, 천연 재료만 사용해서 만들어요. 환경도 생각하고 피부에도 좋고요. 어디서 배우셨어요? 대학교에서 화학 전공하면서 혼자 연구했어요. 판매는 잘 되나요? 온라인으로도 팔고 있는데 반응이 좋아요. 해외 주문도 들어와요.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런 젊은 창업가들이 여기저기 있었어요. 카페에 들어가서 주변을 둘러보니 더 놀라웠습니다. 대학생들이 노트북을 펼쳐놓고 뭔가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요. 옆 테이블 학생에게 물어봤어요. 뭘 하고 계세요? 앱 개발하고 있어요. 혼자서요? 아니요, 친구들과 팀으로 해요. 저는 디자인 담당이고요. 어떤 앱인가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여행 앱이에요. AI로 맞춤형 코스를 추천해주는 거죠. 정말 대단하네요. 내년에 출시 예정이에요. 투자자들도 관심 보이고 있어서 기대돼요. 다른 테이블에서는 또 다른 그룹이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저희는 푸드테크 스타트업 준비하고 있어요. 한 여학생이 설명해 주더라고요. 푸드테크요? 네, 음식 배달을 더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고 있어요. 어떤 시스템인가요? 드론을 이용한 배달 서비스요. 교통체증 없이 빠르게 배달할 수 있죠. 정말 창의적인 아이디어들이었어요. 저녁이 되자 거리에서 버스킹이 더 활발해졌습니다. 음악뿐만 아니라 다양한 퍼포먼스가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한 그룹은 전통 한국 무용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해서 공연하고 있었고, 다른 그룹은 로봇을 이용한 댄스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었어요. 저 로봇도 직접 만든 건가요? 퍼포먼스가 끝나고 물어봤습니다. 네, 저희가 프로그래밍 했어요. 공학과 예술을 접목시킨 거죠. 정말 멋있네요. 감사해요. 저희는 기술과 문화를 결합하는 게 목표예요.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는 여전히 활기찼습니다. 더위에도 불구하고 젊은이들이 자신들의 꿈을 펼치고 있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 서점 겸 카페에 들어가니 또 다른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대학생들이 책을 읽으면서 토론하고 있더라고요. 무슨 책을 읽고 계세요? 하버드 교수가 쓴 정치학 책이에요. 어려우시지 않나요? 처음엔 어려웠는데 친구들과 같이 읽으니까 재밌어요. 토론도 하시나요? 네, 매주 모여서 토론해요. 서로 다른 의견을 나누는 게 정말 유익해요. 이런 지적 호기심과 학습 열의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홍대를 떠나면서 생각했어요. 한국의 젊은이들이 이렇게 창의적이고 도전적이라니. 창업에 대한 열정, 기술에 대한 관심, 문화에 대한 애정이 모두 어우러져 있었어요. 베이징의 젊은이들과 비교해봐도 전혀 뒤지지 않는, 오히려 더 자유롭고 창의적인 에너지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런 청년들이 있다면 한국의 미래는 정말 밝을 것 같았어요. 여섯째 날, 국립중앙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한국이 자국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궁금했거든요. 특히 중국과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서술하고 있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어요. 여름 휴가철임에도 불구하고 박물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특히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눈에 띄었어요. 아빠, 이게 고구려 유물이에요? 한 초등학생이 아버지에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 우리 조상들이 만든 거야. 정말 멋있네요. 이런 대화가 자연스럽게 오가고 있었습니다. 고대사 전시관부터 둘러봤어요. 고조선, 삼국시대 관련 전시를 보면서 놀란 점이 있었습니다. 중국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굉장히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고구려는 중국의 한나라와 오랜 기간 경쟁했으며 때로는 협력하기도 했다. 이런 식으로 균형 잡힌 시각을 보여주고 있었어요. 한 중학생이 부모님과 함께 관람하고 있었는데 대화 내용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엄마, 그럼 고구려가 중국 땅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 지금의 중국 동북 지역에도 고구려 유적이 많이 있어. 그럼 중국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각자 다르게 생각할 수 있지. 중요한 건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거야. 정말 균형 잡힌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현대사 전시관에서는 더 놀라웠습니다. 일제강점기 부분을 보니 감정적이지 않고 사실 중심으로 서술되어 있더라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중국과의 관계를 다룬 부분이었어요. 한국 광복군은 중국 국민당과 협력하여 일본에 맞서 싸웠다. 중국 공산당도 한국 독립운동가들을 지원했다.
이런 내용들이 균형 있게 서술되어 있었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혼자 와서 열심히 메모하고 있기에 물어봤어요. 숙제인가요? 아니에요. 그냥 관심이 있어서요. 어떤 부분에 관심이 있으세요? 근현대사요. 특히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관계가 궁금해서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복잡하지만 서로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숙한 생각이었습니다. 한국 전쟁 관련 전시에서도 놀라운 점을 발견했어요. 중국의 참전에 대해서도 객관적으로 서술하고 있더라고요. 중국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한국 전쟁에 개입했다. 감정적 서술이 아니라 냉정한 분석이었어요. 한 아버지가 아들에게 설명해주는 모습을 봤어요. 아빠, 왜 중국이 전쟁에 참여했어요? 복잡한 이유가 있었어. 당시 상황을 이해해봐야 해.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평화롭게 지내려고 노력하고 있어. 전쟁은 누구에게도 좋지 않거든. 이런 교육 방식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현대사 전시관에서는 한중 수교 과정도 자세히 설명되어 있었습니다. 1992년 한중 수교는 동아시아 평화에 기여했다. 경제 협력을 통해 양국 모두 발전할 수 있었다.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면서도 현실적인 시각을 잃지 않고 있었어요. 박물관을 나오면서 한 초등학생의 말이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할머니, 중국과 한국이 앞으로도 친하게 지내면 좋겠어요. 그래, 서로 도우면서 지내야지. 저도 나중에 중국어 배워서 중국 친구들 많이 사귀고 싶어요. 이런 순수한 마음이 정말 아름다웠어요. 박물관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생각했습니다. 한국의 역사 교육이 이렇게 균형 잡혀 있다니. 자국의 역사를 자랑스러워하면서도 다른 나라를 적대시하지 않는 성숙함이 느껴졌어요. 특히 중국에 대해서도 감정적이지 않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려는 노력이 인상 깊었습니다. 과거의 갈등보다는 미래의 협력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교육을 받은 한국의 젊은 세대들이 앞으로 중국과 어떤 관계를 만들어갈지 정말 기대됩니다.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관계가 가능할 것 같았어요. 박물관에서 하루를 보내면서 한국에 대한 제 편견이 또 한 번 깨졌습니다. 역사를 대하는 이런 성숙한 자세가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왔습니다. 비행기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제가 경험한 한국과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한국이 완전히 달랐거든요. 8월 한 달은 정말 복잡한 시간이었습니다. 한국에서 본 것들을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제 20년 학문 경력을 어떻게 재평가해야 할지 고민이 많았어요. 9월 개강이 되어 첫 번째 수업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동아시아 정치론 강의였죠. 매년 200여 명의 학생들이 듣는 인기 강의였어요. 강의실에 들어서니 학생들이 기대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교수님, 여름에 한국 다녀오셨다면서요? 한 학생이 물어봤어요. 네,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재밌는 얘기 많이 해주세요. 학생들이 웅성거렸어요. 평소 제가 한국에 대해 비판적이었다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정말 솔직하게 말해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은 특별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강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제가 이번 여름 한국에서 경험한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하지만 먼저 사과부터 해야겠습니다. 학생들이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제가 20년간 여러분에게 한국에 대해 잘못된 정보를 전달했습니다. 강의실이 술렁거렸어요. 교수님, 무슨 말씀이세요? 제가 그동안 편견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한국을 직접 보지도 않고 함부로 판단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경험한 일들을 하나하나 이야기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를린에서의 충격부터 시작해서 KAIST의 연구시설, 연세대 학생들의 토론 수준, 홍대 청년들의 창의성까지요. 정말요? 한국 대학생들이 그렇게 뛰어나다고요? 한 학생이 놀라며 물어봤어요. 네, 여러분보다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분야에서는 더 앞서 있었어요. 어떤 분야요? 창의성, 국제적 감각, 그리고 자유로운 토론 문화 같은 것들이요. 학생들이 수군거렸어요. 충격적인 이야기였을 거예요. 그럼 교수님이 그동안 말씀하신 건 틀렸다는 거예요? 용감한 학생 하나가 직접적으로 물어봤습니다. 네, 많은 부분에서 제가 틀렸습니다. 학자로서 정말 부끄럽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한국의 폭염 대책,
시민들의 질서의식, 박물관의 균형 잡힌 역사서술까지 모든 것을 솔직하게 말했어요. 교수님, 그럼 앞으로 수업 내용도 바뀌는 건가요? 당연히 바뀌어야죠. 사실에 기반해서 가르쳐야 합니다. 수업이 끝나고 몇 명의 학생들이 남아서 더 자세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교수님, 정말 용기 있는 고백이었어요. 하지만 학자로서 당연한 일입니다. 진실을 말하는 게 제 의무니까요. 한국어 배우고 싶어졌어요. 한 여학생이 말했어요. 좋은 생각이네요. 저도 한국어 공부를 시작했어요. 며칠 후 동료 교수들과 만났을 때 반응이 다양했습니다. 웨이민, 너무 성급한 결론 아니야? 한 교수가 우려를 표했어요. 일주일 봤다고 그렇게 확신할 수 있어? 하지만 제가 본 건 분명한 사실들이에요. 그래도 조심해야 해. 학생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잖아. 하지만 젊은 교수들은 다른 반응이었어요. 저도 한국에 가보고 싶어졌어요. 정말 그렇게 발달했다면 우리도 배울 게 많겠네요. 한 달 후, 저는 학과 회의에서 제안했습니다. 한국학연구센터를 신설하면 어떨까요? 갑자기 왜? 한국을 제대로 연구해야 합니다. 편견 없이 객관적으로요. 필요성은 인정하지만 제가 센터장을 맡겠습니다. 책임지고 운영하겠어요. 결국 한국학연구센터 신설이 승인됐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의미 있는 결정이었어요. 첫 번째 센터 세미나에서 학생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한국을 있는 그대로 보는 것입니다. 편견도 선입견도 없이요. 교수님, 어려울 것 같은데요. 어렵지만 해야 할 일입니다. 그게 학자의 사명이니까요. 그날 밤 집에서 아내와 대화했어요. 여보, 후회하지 않아? 전혀요. 진실을 아는 게 더 중요하죠. 동료들 시선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할 거예요. 한국에서의 일주일이 제 인생을 바꿨습니다. 20년간 쌓아온 편견을 버리고 새로운 시각으로 세상을 보게 됐어요. 학자로서 가장 중요한 건 진실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걸 다시 깨달았습니다. 앞으로 한중 관계 연구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싶어요. 상호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한 건설적인 관계 말이죠.